우리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할까요? 미국 문화전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양극화는 그런 문화적인 내용도 없습니다. 사실 내용보다는 그냥 감정적인 거죠. 적대와 거부라고 하는 상대편에 대한 적대감, 그 다음에 상대편에 대한 거부, 그런 정서적 양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의 정치가 민주화 이후에 우리 정치, 초기의 정치와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제3의 물결을 책을 쓴 사무엘 헌팅턴이 민주주의가 공고화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번의 정권 교체, 투 턴오버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정권 교체를 바꾸는 거는 그 두 번 권력 교체가 생기더라도 뭐 예를 들면 내가 과거에 야당이었는데 이번에 권력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권력 잡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 대해서 그동안 불편하거나 당했던 것들을 그대로 난 복수하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을 교체를 하게 되면 이제 상대를 적법한 그런 경쟁 상대로 존중하게 되고 수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권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방에 대한 부정이라든지 혹은 보복의 정치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악순환이 이어지고 신생민주주의는 더더욱 불안정해지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방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정치가 펼치면 그럼 안정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에서 민주적 공고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전제 조건은 이와 같은 배척이나 부정이 아니라 그걸 인정을 해줬던 거죠. 야당은 혹은 나의 경쟁 정당은 우리랑은 다른 정당이지만 우리는 같이 공존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치적 동업자다.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더욱이 이제 우리의 민주화는 여러 번 이야기했던 대로 협약, 타협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두 세력이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경쟁의 규칙만을 바꾼 거죠. 직선제로 가자. 그래서 이런 타협과 합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화의 기본 정신이고 그것이 지켜져 왔다는 거죠. 정치 엘리트 간 그 합의의 정신이 존중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 한국이 안정적인 정치적 공고화, 민주적 공고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게 이제 무너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전쟁도 아닙니다. 그 안에 뭐 이념적인 요인이 강하거나 정책적 요인이 강하다고 보기도 없습니다. 내용이 없는 거죠. 그보다는 오히려 정치적 사건들이,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촉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민주화 과정의 합의의 정신, 그런 거를 인정하지 않은 새로운 정치 세력의 등장이 거기에 맞물리면서 이게 상황이 나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화의 정치는 아까 뭐 몇 차례 얘기했던 대로 타협, 공존, 상호 인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게 깨지기 시작을 하죠. 그 출발은 저는 2002년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에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당시 지지율이 뭐 20%, 30%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근데 별로 이걸로 대통령직을 자를 정도야? 이걸로 대통령직을 그만둬야 돼?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탄핵이 가결되고 난 뒤에 역풍이 불었습니다. 역풍이 불어서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75%의 응답자가 이게 잘못한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게 3월 12일 가결하고 한 달 뒤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17대 총선거. 그러니까 17대 총선거는 사실상 노무현 탄핵에 대한 국민 투표 같은 성격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누가 이기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당시 여론은 잘못됐다가 훨씬 더 많았던 거죠. 그래서 그 선거 결과 신생정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단독 과반이 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이제 121석으로 줄어들었고 그 전까지 집권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은 9석으로 이제 찌그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스스로 좌파 정당 그리고 노동계급의 정당이라고 주장한 민주노동당이 의회에 처음으로 진출했고 이들이 이 선거에서 10석을 얻었습니다. 이게 이제 2004년 선거였죠. 그런데 이 열린우리당이 이제 상당한 큰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열린우리당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좀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 특히 탄핵 이전엔 대단히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을 창당하고 그걸 맡아줄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들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관심을 갖지를 않았던 거죠. 그때 이제 열심히 이걸 도와줘야 되겠다고 들어온 것이 과거에 이제 이른바 운동권 출신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됐던 거죠. 젊은 시절에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투쟁했던 운동권 출신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이 갖고 있는 그 민주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제 달랐던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화가 성취하게 됐던 데는 운동권
그리고 학생들, 주축이었던 여기에 아주 치열한 투쟁이 있었고,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민주화가 성취될 수 있었던 건 제도권 정당의 역할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세웠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것들이 중산층을 포함한 국민 다수가 동의할 수 있었던 수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인 결과는 권위주의 정권의 대표자였던 노태우와 민정당, 그리고 당시 김영삼, 김대중이라고 하는 제도권 정당을 이끌었던 두 야당의 리더들, 이들과 이제 이어진 합의에 의해서 이끌어진 거죠. 근데 당시 운동권들은 이게 타협이기보다 사회 경제적인 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야합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의가 아니라 저거는 결국 우리가 배신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기본적으로 민주화된 평가는 굉장히 유보적입니다. 일단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거에 대해서는 잘한 일이라는 평가를 하지만 그 내용적인 측면은 야합이거나 원래 가졌던 뜻으로부터는 배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민주화 과정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그 이전에 한국 정치를 이끌었던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른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적 전환으로 이끌었던 정치적 타협에 대한 존중, 이것도 좀 약한 편이고, 그리고 상대방, 그러니까 한나라당이었겠죠 당시. 그 정당을 그냥 민주적 질서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우리의 경쟁 상대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거는 권위주의 체제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럼 권위주의 체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화 이전의 상태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게 일단 큰 기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러나 당시에는 이들이 일단 정책 경험이 일천했고 또 젊었기 때문에 충분한 역량을 발휘하기도 좀 어렵고 또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자기들이 주도할 만한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는 굉장히 요란하기는 했지만 그래서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뭐 끊임없는 내부적 갈등이 일어나고 당의장도 거의 4.5개월마다 계속 당의장이 바뀌는 등 그런 이제 불안정한 상황으로 갔고 결국 열린우리당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민주당하고 합당을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들은 일단 그 세력으로서는 계속 살아남게 돼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계속 묶어냈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검찰 수사가 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퇴임 후 재임 중에 있었던 수뢰와 관련된 형태로 이제 검찰 수사를 받았죠. 수사받던 도중에 이제 자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데, 그래서 이들 지지자들은 노무현의 죽음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이명박 때문에 노무현이 죽었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로 인한 분노, 그리고 이거에 대한 보복이나 복수에 대한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쭉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2016년 총선에서, 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죠. 그 뒤에 한 10년쯤 뒤에.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123석, 그리고 새누리당이 122석으로 비슷한 수치를 이제 갖게 됩니다. 근데 2016년 총선이 중요한 게 왜냐면 그 직후에 얼마 지나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국정농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뭐 최순실, 정유라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터져 나왔고, 이게 결국 이제 2016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7년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판결을 인용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대통령직에서 이제 파면되게 됩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선출된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이었지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강한 이미지 중에 본인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이미지 가운데서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이렇게 뗄 수는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지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 더욱더 강하게 지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노무현의 죽음에 대한 보복의 정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적폐청산이거나 혹은 국정농단 특검 수사 같은 게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빌미로 과거 정부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을 다 이제 적폐로 몰아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조사받은 사람이 한 1000여 명 되고요. 그리고 그 중에 한 200여 명이 구속됐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대법원장이었던 양승태 대법원장도 사법농단 뭐 이런 이유로 뭐 재판거래 뭐 이런 정도의 혐의로 구속을 시켰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도 47개 정도의 혐의를 이제 물렸습니다. 결국 단무죄가 나왔죠. 그리고 직권남용이다. 이거 사실 직권남용이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고소 고발된 공직자만 모두
7,800명이 넘습니다. 거의 한 8,000명 가까운 공직자가 한 해 동안 지난 정부의 일로 고소고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지난 정부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 혹은 보수 정부라고 대표되는 여기에 대해서 저렇게 했던 거죠.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노무현에 대한 복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저들은 권위주의 체제에 그냥 계속 남아있는 유산처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화가 두 세력 간의 합의에 의해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시대가 됐고 우리는 서로 합의하고 타협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런 운동권이라든지 그걸 중심으로 한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저들을 청산해야만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운동권적인 생각들이 있는 겁니다. 87년 타협은 잘못됐다. 그때 미진하게 왔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다 정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거죠. 근데 이런 접근은 정말 딱 포퓰리즘 같은 겁니다. 포퓰리즘 정치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폐청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적폐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패단이라고 합니다. 패단은 어떤 일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옳지 못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 그러니까 적폐할 때 패는 바르지 않은 거죠. 옳지 않은 거. 그릇된 경향이나 해로운 현상인 거죠. 이게 나쁜 겁니다. 말하자면. 나쁜 것들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그 나쁜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가 된 거죠. 그 나쁜 것은 누구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그걸 도왔던 사람들, 정치적으로 보면 자기들의 경쟁 상대일 수 있는 거죠. 포퓰리즘에서 말하는 우리와 그들이라고 하는 이런 대립의 구도, 배제와 분열의 구도가 이 용어 속에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접근이 양극적 대립으로 비화가 됐고 세상을 쪼개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졌던 거는 이런 그 적폐청산과 깊은 관련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의 연장선상이 이제 조국 사태였던 거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찬반에 큰 갈등이 있었는데 사실 굉장히 예외적인 현상 아닙니까? 대통령이 특정인을 장관으로 임명을 갖고 사회가 쪼개진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당시 장관의 여러 가지 행동을 봤더니 안에서 더 위선적인 행동을 많이 하더라. 니네가 더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이제 상대방 쪽에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국을 중심으로 이 한쪽은 구속시켜야 된다, 한쪽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막 나오게 됐던 중요한 근원은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던 이 적폐청산이 그 기반이 됐고 그 기반 위에서 우리 사회는 크게 갈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분들은 시스템 개혁보다 인적 처벌에 집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의 실패를 한미 FTA라든지 이라크 파병처럼 지지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정책을 펼쳐서 그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결국은 정권 재창도 못하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고 이 사람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자들 중심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취임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나를 지지했거나 지지하지 않았거나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집권 중에는 분열과 대립의 정점에 놓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폐청산을 통해서 지지층은 결속이 됐지만 상대방은 이제 분노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시기를 거치면서 민주화 이후에 오랫동안 지켜져 왔던 상대방에 대한 배려, 자제, 그다음에 공존의 정치가 사라지게 됐고 그리고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보여줬던 화해와 통합의 정신도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사회는 극심한 정치적, 정파적 양극화의 상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것도 사실은 이 위에 기반을 해 있는 정치인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이제 갈등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는 대통령 선거는 앞으로 누가 더 우리나라를 잘 이끌고 나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판단보다 누가 더 상대방한테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2022년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중요한 공약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그런 인물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 때 문재인 대통령과 다투는 걸 보고 그 반대쪽 지지자들의 마음에 든 거죠. 잘 싸울 수 있겠구나.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가장 그런 잘 싸울 수 있는 후보를 또 선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다 정책 경험이 없거나 적어도 의회 정치를 따지면 정책 경험이 없는 정책 외부자들이라고 볼 수 있고 더욱이 민주화 이후에 진행되어 왔던 여러 가지 정치 관행에 대해서는 매우 무지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2022년 대통령 선거는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에 기반한 양극화의 정치였고
따라서 오로지 상대방을 눌러야 된다. 왜냐하면 더 싫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든 간에 상대방이 되는 거는 허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 그거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그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사실은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거는 사실 2022년 선거 때 두 정당에 찍었던 사람들이 아주 강고한 지지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오랫동안 이어왔던 그런 지지층이 있고 또 지역주의적 기반을 갖고 있는 강한 지지층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은 386이라고 하는 어떤 세대적인 지지층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박정희의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강한 지지층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은 뭐 아무것도 없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끌어올렸습니다. 그 나름대로 지지층들이 있었다고 볼 수 있지만 지금 뭐 윤석열의 이재명은 그런 정도의 강한 지지층을 갖고 있지 않았죠.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부터는 뭔가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됐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래서 윤 대통령의 당선도 역시 그 개인에 대한 긍정적 기대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싫은 거죠. 특히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수도권에서는 이제 반발이 심했고 분노도 컸고,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또 좀 못 믿겠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갔기 때문에 애당초부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그렇게 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제 유동성도 크고 지지율도 낮을 수밖에 없었겠죠. 사실 그동안 여소야대는 매우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13대 국회 1988년부터 22대 국회 2024년까지 모두 10번의 국회의원 선거 중에서 그 선거만으로 10번 중에 6번이 집권당이 그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이후에 의원을 영입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혹은 뭐 연정을 하거나 방식으로 바꿀 수는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선거에서 집권당이 이겼던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 김대중 대통령,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2002년에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나 2022년에 윤석열 대통령처럼 취임을 했는데 여소야대인 경우까지 합하면 사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여소야대는 매우 빈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번하게 여소야대가 발생했는데 왜 과거에는 정치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았을까? 그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제 와서 이 여소야대가 문제가 되고 이게 대통령과 의회의 극단적 갈등이라고 하는 린스가 두려워했던 그 상황으로 갔을까?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민주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 이전까지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던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이었습니다. 모두 7번이었던 거죠. 국회법 관련 법안 2개, 그 다음에 지방자치 관련 법 하나, 이 3개의 법안은 거부권을 행사한 후에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합의에 의해서 그걸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를 7번을 했지만 사실은 이제 4개의 법안만 그걸로 인해서 이제 좌절이 된 거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되기 전까지 5년도 아니죠. 그죠? 2년여의 시간 동안에 모두 25번의 거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으로 직무 정지되어 있는 동안 그 권한 대행에 의해서 한덕수 총리와 최상무 부총리가 맡고 있는 이런 권한 대행 시기에 벌써 15건이 또 거부권이 행사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 기간 동안 거부권이 모두 40건이 됐습니다. 양쪽 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이런 입법 갈등은 정치적으로 되게 해소가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행정권을 장악한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야당 간에 힘겨루기의 장이 됐습니다. 너는 통과시켜라. 나는 거부권 행사할게. 뭐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것들은 제대로 이제 정치력이 발휘가 되고 있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윤석열 탄핵 이후에도 15개나 된다는 건 사실 야당에게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법안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반복적인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그다음에 해병대원 최상병 특검법도 모두 3차례나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통과시켰고요. 과거에 한국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도 이게 정치적 파국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극단적인 대립이나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거는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는 졌기 때문에 당선된 대통령과 그가 이끄는 행정부가 기본적인 정책은 주도한다.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야당은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거나 잘못이 있으면 그를 집요하게 비판하고 견제하고 문제 제기를 한다. 이런 각 역할이 있었습니다. 기구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재헌국회 이후로 한국 정치의 중요한 관행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법안들이 야당에서 반복적으로 제출되고 있고 끊임없이 제출되고 있다는 것은 전국 주도와 관련해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 여당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야당은 이거를 문제 제기라고 비판적으로 하는 것을 그 수준을 넘어서 있는 거죠. 넘어서 있어서 의회를 장악한 야당이 스스로 정책 사안,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사안을 입법화하겠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국정을 스스로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정책 집행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두 개의 태양이 생긴 그런 셈이 된 거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들어와서 그 이전까지 민주화 이후 그 이전까지 세 차례밖에 없었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 윤석열 정부 시기에만 세 차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도 이때 통과가 됩니다. 다 물론 거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넘어가서 이제는 이제 야당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의 수준을 넘어서 탄핵으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탄핵은 좀 상황이 다르죠. 탄핵이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가 그 사안을 판결하기 전까지는 이제 직무가 정지되는 거기 때문에 정부의 공백, 정부의 활동에 공백이 생겨나는 거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죠. 이거는 뭐 정치적인 공세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이 잇따라 통과가 되죠.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야권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 7개월 동안 모두 29번의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 가운데서 13건을 실제로 통과시켰습니다. 그에 해당되는 건 장관, 그다음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지방검찰총장, 경찰청장, 검사, 그리고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뭐 가리지 않았다고 표현해도 될 만큼 모두가 탄핵 대상이 됐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매우 정치적 행위입니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통과가 됨으로써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야당은 그런 정치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탄핵 소추는 대통령 인사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 되는 거죠. 헌법 65조 3항에 따르면 탄핵 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가 하겠죠.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탄핵을 가결시켰다고 하는 것은 특정한 정부의 부서에 대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을 사실상 방해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나 비판의 수준을 넘어 인사권 행사가 사실상 이제 상당히 방해를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결국 이제 인사, 정책, 나머지 하나는 이제 예산이겠죠, 그죠? 예산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과거와 다른 형태의 행태가 최근 들어서 나타났습니다. 과거의 야당은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가장 본보기가 될 만한 정책, 뭐 예를 들면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사업 같은 거, 그런 정책을 하나 골라서 그걸 대단히 이제 정치 쟁점화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상징적인 형태의 삭감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 예산안을 승인해 줌으로써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허용을 했던 거죠. 사실 예산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내각제 국가에서 영국이라든지 뭐 일본이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에서 내각이 제출했던 예산안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면 이거는 내각의 불신임으로 간주합니다. 그만큼 정치적 의미가 큰 거죠. 따라서 정부 살림살이에 대한 지대한 지방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정책 집행에 대해서도 심각한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과거에는 이런 87년 체제 이후에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주도가 이제 야당에서도 사실 인정이 됐고 야당은 스스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정도의 선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그 선을 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제 야당이 스스로 원하는 정책을 이제 주도적으로 입법하고 또 반복적으로 입법함으로써 그것을 실행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그다음에 그 정부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정지로 몰아가는 탄핵소추로 대통령 인사에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안을 대폭적으로 삭감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정책 집행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디바이디드 되어 있는 가버먼트가 생긴 두 개의 정부가 생긴 거죠. 이 두 개의 정부가 서로 전국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서로 다투는 직접적인 대립과 갈등이 이제 빚어지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린츠가 말했던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가장 취약한 점,
두 개의 권력 간에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런 다툼이 최종적으로 가게 되면 취약하고 위험한 정치적 결과가 생겨납니다. 민주주의는 성문화된 규칙, 그러니까 글로 써 있는 거죠. 뭐 헌법이든 뭐 일반 법률, 그리고 심판, 사법부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기능하는 국가의 경우에는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 그러니까 법이나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이죠. 성문화되지 않은 규범이 성문화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거죠. 법에 있으니 우리는 법대로 다 우리의 권한을 다 행사하겠다. 그리고 뭐 규범이고 뭐 관행이고 이 모든 거 다 깨겠다. 이러면 이제 민주주의는 안정성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정책 위기는 정치적으로 무능한 대통령이 한쪽에 있고 또 제도적 자제를 잃은 의회가 또 다른 쪽에 있습니다. 이 두 개의 힘이 충돌하면서 한국 민주주의를 오늘날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